가끔 무서운 이야기를 보다 보면 기가 세다, 약하다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가 센 사람은 귀신이 근처에도 없고 귀신에게 쓰이지 않는다고도 하는데요. 귀신조차도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런 부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이건 군대에 있었을 당시 겪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다시피 군대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부잣집 도련님부터 시작해서 온갖 또라이의 깡패 출신까지. 그런 부류 중에서도 내가 복무할 당시에 흔히들 말하는 신기가 있어 귀신을 본다는 녀석이 후임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적응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선입견과 달리 녀석은 친화력이 좋았고 귀신을 본다는 소문이 퍼지자 쏟아진 선임들의 질문 공세에도 재치있게 웃으며 대답을 해주는 꽤나 활달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죠. 행정개원에게 들었던 바로는 귀신을 본다는 특징이 생기부에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군대에서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 그렇게 작성한 것은 확실히 아니었죠. 한 가지 묘하게 이상했던 게 있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 다른 선임과는 친하게 지냈지만 유독 저와는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저도 친해지기 위해 몇 번 노력한 적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등 인위적인 말투로 대화를 끊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리 친해질 필요는 느끼지 못했던지라 몇 개월을 대면대면했죠. 그렇게 10개월 정도가 흘렀을 시점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놈과 함께 탄약고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대는 독립중대였기 때문에 자기 분대 인원과 나가는 게 맞았는데 이날은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소대가 달랐던 이놈과 근무를 서게 되었죠. 참고로 탄약고라고 하면 우리 부대에서 귀신 나오는 곳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야시경으로 귀신을 봤다는 놈도 있었고 가로등 밑에 여자가 있었다 등등 부대 내에서 도는 귀신 관련한 소문은 죄다 이곳 탄약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귀신은 크게 관심도 없었지만 하필 같이 근무하는 놈이 이놈이다 보니 괜스레 탄약고에서 귀신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내심 기대도 했죠. 시작은 조금 뻘쭘했지만 단둘이 근무를 서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레 저기 귀신이냐 라고 물었는데 그 녀석은 우물쭈물거리며 제가 가리킨 방향으로 가며 확인해보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여기에는 지금 귀신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근무 나오기 전에 이 녀석과 근무를 해봤던 후임에게 들어보니 여기 귀신이 너무 많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막상 실망스러웠죠. 안 그래도 서먹한 사이였는데 설마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귀신 정말 없냐고 물었더니 또다시 지금은 없다고 하더군요. 탄약고 근처에는 주인 모를 이장도 안 된 묘지도 많았는데 귀신이 안 보이는 제가 봐도 드글거려도 모자랄 판에 없다고 하니까 참 이상했죠. 약간 빈정이 상했던 건지 녀석에게 실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평소에도 너가 나 어려워하는 건 알겠는데 굳이 근무 나와서까지 이렇게 딱딱하게 굴 이유는 없지 않냐? 나도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계속 그렇게 행동하니까 뭐가 해줄 수가 없네. 하지만 녀석은 제가 말하는 내내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할 뿐이었죠. 다른 말은 안 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하니까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 말고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저 병장님은 절대 영가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순간 전혀 맥락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나름 차분하게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대뜸 귀신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그 녀석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죠. 애초에 전에 봤을 때부터 병장님을 봤는데 주변에 귀신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귀신이 붙으려고 하지도 않고 피할 뿐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사람이면 주변에 귀신이 붙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근처에 귀신이 돌아다니기라도 해야 되는데 병장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것이 수호령, 조상신이 있을 경우
악한 귀신이나 잡귀가 붙을 수 없다고들 하는데 병장님은 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병장님 근처는 그저 진공 상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녀석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치 내가 기가 엄청 센 사람처럼 느껴졌죠.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만 병장님은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산 사람 곁에 있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공간을 파고들려고 하는데 병장님 근처에는 그 누구도 얼씬거리려는 영가가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병장님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꺼려져 병장님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보통 귀신이 달라붙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서로 대화가 없이 근무로 서다가 생활관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녀석이 했던 말 중에 마지막에 말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 생각나 다시 그놈을 불렀습니다. 대체 그 말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묻기 위해서 말이죠. 야, 어제 너가 했던 말 중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 귀신조차도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한 거였습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니까 위험하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아, 그게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살인마나 사이코패스 같은. 이 대답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녀석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놈이 말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반박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한참을 고민했던 거였죠. 사실 저는 사람의 표정,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화가 난 것인지 우는 건지 웃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죠. 웃는 것조차도 거울을 보며 연습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미술을 배울 때도 사람의 표정을 그리는데 매우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네? 라고 되묻는 버릇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게 목적이었죠. 그나마 사람 구실하기까지 부모님의 노력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고등학생 때는 미술 쪽으로 진로를 정하기 위해 적성검사, 인성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상담사 말로는 얘 같은 경우는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저한테 친구들과 자주 놀러 다니냐고 물었는데 워낙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는지라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같은 타입의 사람은 타인에게 마음을 주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고 그 말을 듣고는 속으로 맞다고 생각했죠. 사실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굳이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때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가 성적 비관으로 자살을 했고 제 바로 옆에서 사람이 교통사고로 썰려나갈 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며 살아오던 찰나에 이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죠. 나중의 일이지만 그 녀석이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이라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귀신조차도 꺼려할 뿐더러 정말 생명 같은 것이라면 살풀이조차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알아채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부류여서 소위 무당들도 꺼려하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서로가 서로를 꺼려하게 되었고 제가 전역할 때까지 그 녀석과는 대단히 말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전역할 때쯤이나 들었지만 그 녀석 어머니가 너무 유명한 무당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귀신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지만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신도 꺼리고 무당도 꺼리는 사람이라면 정말 무서운 게 이런 사람이겠죠. 감정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귀신이라도 피할 것 같은데요.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귀신도 공포를 느낀다고 하고 그게 꼭 귀신이나 신기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흔히들 말하는 기가 센 사람들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의 사람은 산 사람이 봐도 약간 무서울 수는 있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신기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오늘은 신병교육대에서 유명했던 귀신 보는 병사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가시죠. 2015년 5월 제가 8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논산훈련소보다 규모도 작고 옛날 군대처럼 생활관 안에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죠. 심지어 바깥에 컨테이너로 된 생활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제 친구와 동반 입대를 했는데 친구랑 다른 생활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생활관은 밖에 있는 컨테이너였죠. 입소한 지 3주 정도가 지났는데도 친구와 거의 마주치지도 못했고 처음에는 조금 외로웠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른 동기들이랑 친해지자고 생각해서 나름 재밌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친구놈이 저희 생활관을 찾아왔습니다. 워낙 적응도 잘하는 친구라 대충 잘 지내고 있다고 듣기만 했지 갑자기 다른 생활관으로까지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쯤 돼서 그 훈련병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기수든 간에 귀신 본다는 훈련병은 한 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군생활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귀신을 보는 건지 모르지만 말이죠. 우리 기수에도 그런 애가 한 명 있어서 조교들이 주시하고 있었는데 뺀질거리는 거 하나 없이 오히려 다른 애들보다 훈련도 열심히 받고 나름 동기들과도 잘 생활하는 애였습니다. 근데 친구놈이 와서는 다짜고짜 그 훈련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어제 본인이 불침번 근무를 섰을 때 발생했던 사건 말이죠. 불침번을 서면 복도 한가운데 조교가 책상 펴고 앉아서 중앙 감독을 하고 불침번 근무를 서는 병사는 생활관 복도 앞에서 근무를 섭니다. 근데 이놈이 새벽에 근무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한 생활관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놀라서 소리가 난 생활관으로 달려갔는데 귀신을 본다는 그 훈련병이 누운 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고 있더래요. 조교와 다른 불침번 근무자도 놀라서 달려왔는데 아무리 진정시키려고 해도 어찌나 힘이 센지 말려지지가 않더랍니다. 조교도 도저히 제압이 안되니까 급한 대로 당직 부사관을 찾으러 생활관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그 병사는 발작을 일으키고 있고 친구놈은 그걸 제압하겠다고 고생하고 있었죠. 다행히 조교가 금방 부사관을 데려와서 친구까지 포함해 3명의 훈련병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자 셋이 붙었는데도 팔다리가 안 잡힐 정도로 날뛰고 힘이 셌죠. 그런데 아까와 조금 다른 건 그 훈련병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와중에 생활관 한쪽에 있는 창문을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더래요. 다들 그쪽을 봤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에도 여전히 저거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조교가 정신 차리라고 저기 아무것도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창문을 가리키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발로 차고 난리를 치는데 그 난리통에 훈련병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이 병신들아,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다들 자고 있잖아. 그 순간 다들 옆 뒤를 쳐다보는데 정말 정적이 흐른 것처럼 다들 자고 있더랍니다. 복도가 떠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생활관에 있는 애들도 구경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다들 깜짝 놀라서 진정시키던 손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조교는 복도로 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누가 봐도 이상했죠. 다들 당황하는 와중에 계속 그 신병은 발버둥을 치고 있고 끝내 기절해버려서 당직 부사관이 의무대로 보내버렸답니다. 새벽에 덩그러니 남은 조교, 불침번 근무자들은 그 시간 내내 방금 겪었던 기이한 일을 되짚어보고 있었죠. 나중에 근무 끝나고 돌아가려니 괜히 훈련병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는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달려와서 이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뒷이야기는 너무 시시할 만큼 간단합니다. 그때 생활관에서 자고 있던 사람 중 그 누구도 비명소리를 못 들었답니다. 그 이후로 훈련병들 중에 그 창문에서 밤마다 이상한 걸 봤다는 병사들은 있었습니다. 정말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지만 그 훈련병이 발버둥을 치고 있던 이유가 더 소름 끼칩니다. 자고 있다가 왁자지껄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답니다. 근데 눈앞에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는 막 웃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못 도망치게 하려는 것처럼 두 팔다리를 잡고 웃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풀리지가 않았고 사람들 얼굴 보는 것조차 너무 무섭더래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얼핏 주변을 보니 옆에서 자고 있던 병사들한테도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었고 그걸 알리기 위해 열심히 비명을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각자 병사들 머리맡에 서서 손으로 귀를 막더래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비명 소리를 못 들었고 깨어있던 사람들한테만 들렸던 거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훈련소 가보면은 귀신 본다는 병사들이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저희도 입대 첫날 본인이 귀신 본다고 말한 병사가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본인이 하루 동안 봤던 귀신에 대해 동기들한테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만은 저는 걔가 귀신 보는 거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디 인터넷에서 본 군대 괴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군장을 메고 다니는 귀신이 연병장에 있었다는 둥, 지나가다가 초소에서 귀신을 봤다는 둥, 저는 이런 이야기 잘 알고 있으니까 뻔히 속셈이 보였죠.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자대 배치 받고 나서는 뭐 에이스인 척 했다는데 오늘 이야기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물론 실제로 귀신 보는 병사들은 군대만큼 무서운 곳이 없다고 하죠. 별의별 귀신들이 많아서 혹시나 보이는 게 걸릴까봐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고 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삶에 지친 당신은 사직서를 내고 영안산 자연휴양림을 찾았다. 후, 숨통이 트이고 머리가 맑아진다. 처음 가본 곳이었지만 왜인지 익숙했고 나무와 꽃 한 송이마저 당신을 반기는 듯했다. 시원한 시냇물에 발목을 담근 채 산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머리 위에 태양을 마주하고 누웠다. 너무 오래 외로웠던 탓일까? 당신은 아무도 없는 깜깜한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머리가 다시 아파왔다. 오직 이곳의 나무와 풀들만 당신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듯하다. 따스한 햇살에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던 당신은 이내 결심한 듯 일어서서 등산로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등산하기 시작했다. 발 가는 대로 등산하다 보니 벌써 해가 지고 있었다. 원래 산은 해가 빨리 진다더니. 그래도 괜찮다. 당신은 왠지 외롭지 않고 용기가 샘솟는다. 나무 아래 어딘가에서 자면 될 거야. 적당한 곳을 탐색하던 중 거대한 철문을 마주했다. 영한고등학교. 이런 곳에 학교가 있었나? 영한고.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철문을 조금 밀어봤더니 움직인다. 한번 들어가보자. 철문은 몸이 지나갈 정도만 밀었는데도 거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으리으리한 건물에 감탄하며 학교를 이리저리 둘러봤다. 건물의 벽은 깔끔하게 칠해져 있었고 운동장에 아주 관리가 잘 된 잔디가 눈에 띄었다. 저곳은 기숙사인가? 한 건물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었다. 1층엔 매점, 기숙사 건물 방향으로 걸어가 본다. 태양처럼 밝은 가로등 밑에 떨어진 종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마치 요점 정리 노트처럼 앞뒤로 빽빽하게 글이 쓰여 있었고 색색의 형광펜과 밑줄 표시가 되어 있었다. 2023학년도 영한고등학교 학생규칙서. 당신은 해가 산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2023학년 영한고등학교 학생규칙서. 대한민국 최고의 사립고등학교 영한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규칙서는 본 교의 모든 학생이 숙지하십시오. 숙지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0. 모든 학생들은 넥타이를 착용합니다. 1학년은 하늘색, 2학년은 초록색, 3학년은 붉은색입니다. 검정색 넥타이도 있습니다. 매년 새 넥타이를 구매하십시오. 본인에게 맞지 않는 색의 넥타이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교내에서 절대 본인의 넥타이를 벗지 마십시오. 화장, 염색, 피어싱, 향수는 금지입니다. 눈에 띄려고 하십니까? 수칙 0번은 필히 숙지하십시오. 1번, 1학년은 최하위 계급입니다. 영한고의 모든 1학년 학생은 야간 등교합니다. 이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수업은 오후 8시 해가 완전히 진 후에 시작하며 해가 뜨기 전에는 끝날 것입니다. 일몰 시간이 오후 8시 이후인 여름에는 등교하지 마십시오. 눈치챌 것입니다. 식사를 해결하고 등교하십시오. 배가 고프다면 기숙사동 1층의 매점만을 이용하십시오. 맛있는 냄새를 맡아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기숙사동의 매점은 가공식품만을 판매합니다. 이동 수업과 야외 수업은 없으며 제발 학교 건물 내에서 대화하지 마십시오. 2번. 친구를 만드십시오. 믿을 만한 친구를 만들어 둔다면 2배로 든든해집니다. 또한 모두에게 친절하십시오.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3번. 미리 안내했던 그것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의무 야간 등교의 이유입니다. 만일 그것이 당신을 발견했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즉시 거꾸로 박수를 치시면 됩니다. 유지한 채로 건물을 나오십시오. 3-1번.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셨다면 눈을 아래로 향하고 가만히 멈춰선 채로 그것이 당신의 넥타이 색을 초록색으로 착각했기를 기도하십시오. 3-2번.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셨다면 눈을 아래로 향하고 가만히 멈춰선 채로 그것이 당신의 넥타이 색을 빨간색으로 착각했기를 기도하십시오. 3-3번. 그것을 만지셨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수를 써도 진급하지 못할 겁니다. 넥타이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4번. 학업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영안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이며 학생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학생은 교장 선생님과 상담 후 자퇴하십시오. 친절하게 맞이해드리고 있습니다. 5번. 학교에서 1년을 잘 보냈다면 당신은 2학년으로 진급합니다. 2학년은 나름 괜찮습니다. 이제 오전 등교를 해도 되고 친구들과 대화해도 좋습니다. 권력을 만끽하십시오. 일과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산간지역은 금세 어두워지니 서두르십시오. 이미 1년 동안 적응을 하셨으니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6번. 이동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복도와 계단을 이용할 일이 많아집니다. 이때 지나치는 학생들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아래 항목은 2학년 학생이라면 따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신의 역할입니다. 6-1번.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거나 하늘색 넥타이를 맨 것이 복도를 배회하고 있다면 실컷 비웃어주거나 밟아주십시오. 모든 1학년 학생들은 야간 등교합니다. 6-2번. 안색이 눈에 띄게 어두운 학생이 보인다면 어깨를 2번 두드려준 뒤 교장 선생님과의 상담을 권하십시오. 상담을 거부한다면 끌고 오시죠. 그 학생은 교장실의 학생입니다. 6-3번. 눈에 띄게 키가 크고 한박 웃음을 지은 노란색 학생이 보인다면 잠시 멈춰 세우고 당신이 아는 모든 욕설을 퍼부으시면 됩니다. 욕설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노란색 얼굴 화장과 염색은 규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담으십시오. 언성을 높이는 것만은 삼가주십시오. 영한고의 학생들이 눈에 띄는 것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노란색 학생이 분개하며 당신의 머리를 뜯으러 허리를 굽히고 손을 펼칠 것입니다. 이때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처럼 재빨리 가위를 내십시오. 패배를 인정하고 떠납니다. 신속하지 못하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7번. 이제 교내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2회, 점심과 저녁이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준비됩니다. 급식실로 이동할 때 복도 밑에 그것들을 깨우지 않도록 뒤꿈치를 들고 빠르게 이동하십시오. 손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8번. 음악 수업은 음악실에서 진행됩니다. 수업 시작 전 쉬는 시간에 각 반의 피아노를 가장 잘 치는 사람만 3에서 5분 정도의 곡을 연주해 주시죠. 아래층은 교장실이며 교장 선생님께서는 피아노 연주를 무척 좋아하신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면 당신을 교장실의 피아노 연주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교장실의 복지는 무척 좋은 편이며 그동안의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 교장이 은퇴할 때까지 당신은 매일 교장실로 등교하시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9번. 2학년부터는 진급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급식은 매년 12월 8번째 금요일에 강당에서 진행합니다. 입학식 날 배부한 3년 달력을 참고하십시오.
진급식 당일 본교의 모든 2학년 학생들은 강당으로 이동하여 3학년 선배들을 기다립니다. 선배들께서 손수 당신에게 넥타이를 달아줄 겁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3학년이 되었습니다. 10번 3학년의 첫날에는 다음 장에서 계속 앞뒤로 빼곡하게 적힌 글이 끝났다. 규칙서 한 장이 다가 아닌가 보다. 이 종이의 주인은 3학년으로 진급한 학생인 것 같다. 10번 항목부터 진한 형광펜으로 꺽쇠표, 별표, 밑줄에 동그라미까지 쳐놓았네. 아무리 그래도 1, 2학년 규칙을 그냥 버린다고 이젠 해당되지 않아서일까? 3학년의 규칙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3학년의 규칙이 엄청 방대하고 어려워서 열심히 공부하느라 필요없는 페이지가 없어져도 몰랐던 것일 수도 있겠다. 가로등 밑에 서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 등 뒤에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다. 등교 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무섭게 봤던 괴담을 가져왔습니다. 저주받은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죠. 이미지가 조금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가시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제가 대학교 동아리 MT를 갔을 때입니다.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들어갔겠다. 밤에 다같이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했죠. 고전적인 괴담들이 난무하다가 마지막에 동아리 회장의 차례가 돼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친구들과 여행 갔을 때 이야기야. 그때도 술 좀 먹고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 근데 친구 한 놈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더라. 자기가 꿈에서 강변을 걷고 있는데 웬 할머니가 말을 걸더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보니 자기 새끼손가락 좀 찾아달라고 말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 손을 보니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잘려있었지. 순간 깜짝 놀라서 도망을 쳤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풀숲에 새끼손가락이 보이더래. 그래서 그거 들고는 할머니한테 이거 아니냐고 하니까 조금 화난 표정으로 손가락을 뺏어서 어디론가 가버렸고 그대로 꿈에서 깼지. 이 이야기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걸 들으면 모두가 이 꿈을 꾼다는 거야. 그때 같이 있었던 애들이 모두 이 꿈을 꿨는데 나는 학교 책상 위에서 새끼손가락을 찾아서 할머니에게 줬고 또 한 친구는 길바닥에서 새끼손가락을 찾았거든. 친구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들 무슨 그런 억지가 있냐며 뭐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도 같은 꿈을 꾸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죠. 대충 웃어 넘기고 좀 더 술을 마시다가 모두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간밤에 거기 있던 모든 애들이 똑같이 그 꿈을 꿨습니다. 새끼손가락을 찾아달라는 할머니가 나오는 꿈을요. 저는 꿈에서 집에 있었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웬 할머니가 서 있더군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했죠. 새끼손가락 좀 찾아줘. 새끼손가락 좀 찾아줘. 뭔가 무서워져서 바로 문을 닫고는 제 방으로 도망을 쳤는데 제 방 침대 위에 손가락이 있었고 그 순간 갑자기 옆에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무섭게 씩씩거리고는 손가락을 가로채 홀연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에 펜션이 떠들썩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는 물병에 손가락이 있어서 비위가 상했다는 등 하나같이 새끼손가락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복학생 형 하나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물어보니 자기는 손가락을 못 찾았다는 겁니다. 꿈에서 할머니가 나와서는 손가락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도저히 못 찾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을 하더래요. 고마우이. 고마워. 처음 그 말을 듣고는 다들 왜 못 찾았냐고 놀리기 바빴습니다. 어쨌든 별일 없었기 때문에 다들 짐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별탈 없이 학교를 다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복학생 선배가 선풍기에 손이 들어가서 손가락이 잘려 나갈 뻔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가서 접합수술을 했지만 신경이 많이 손상되어서 더 이상 그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졌죠.
MT에 같이 갔던 친구들 모두 그 꿈 때문이라고 수군댔고 결국 다들 이제 이 이야기는 절대로 꺼내지 말자고 했죠.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그 꿈을 꾸게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이 기억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살다가 새로운 것에 대한 조심성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3년 전 저는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의 전라남도 광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전남대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살게 되었죠. 이 고시원은 1층이 남자, 2, 3층은 여자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 입구에 작은 화이트보드판에 비어있는 방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3층 308호에 살았는데 출퇴근을 하면서 이 화이트보드를 지나칠 때면 항상 310호 방이 비워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조금 이상했던 게 310호에 사람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이 들어오면 꼭 며칠 되지 않아서 또다시 화이트보드판에 빈 방으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대체 그 방이 뭘까 궁금해져서는 주인분의 허락하에 방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매트리스 포장도 안 벗겨져 있고 새 침대에 바닥이랑 벽지도 모두 새 것이어서 기존 다른 방들과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방 전체가 새 것이어서 굉장히 쾌적해 보였고 그 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구 한 명 불러서 같이 이사를 했고 둘 다 피곤에 쪄들어 바로 잠에 들었죠. 그렇게 몇 시간 정도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친구가 갑자기 똑바로 앉더니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나 꿈에 어떤 여자 봤어.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디서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방에서 웬 여자가 신발장 앞에 거울을 보고는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내 쪽으로 쳐다봐서 깜짝 놀랐네. 당최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일단 집에 가야 하니 나갈 준비를 하자고 했죠. 하지만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괜히 무서워져서 혹시 그 여자 무섭게 생겼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냥 평범하게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가 집으로 가고 저는 고시원에 혼자 남아 유튜브로 웃긴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괜히 등 쪽이 따갑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뭐랄까, 전류가 흐른다랄까. 평소 그런 적도 없었지만 괜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지만 현관에 있는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더군요. 아까 친구가 말했던 게 생각나서 일단은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고시원에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뛰어다니는 소리가 났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침대 옆에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시끄럽게 뛰는 소리에 침대 옆을 보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였죠. 그때 제가 가위에 눌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도둑인가 싶어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침대 발치 옆에 웬 검은 형체가 서 있더군요. 살면서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침대 발치를 보니 그 검은 형체가 계속 화장실과 침대 옆을 뛰어다니는 겁니다. 방 안에서 나던 소리가 그 소리였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제 머리 쪽으로 다가왔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져서 핸드폰을 보니 시간은 새벽 4시 가까이 됐고 자기 전에 괜히 무서워서 불도 안 껐는데 불이 꺼져 있더군요. 도저히 무서워서 잠잘 엄두도 안 났고 뜬 눈으로 기다리다가 7시가 되자마자 주인분께 전화를 걸어서 제가 겪은 걸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죄송하다고 방 바꿔도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한 지 하루 만에 방을 바꾸고 가끔 다용도실에서 마주쳤던 여자분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310호 방을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놀라서는 그 방에서 사람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살던 여자 하나가 여름에 침대 위에서 자살을 했는데 당시에 음식물 썩은 내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청소업체 불러서 새 것처럼 만들고 물품도 싹 새 걸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잠을 잤던 거고 저와 친구가 그 짧은 사이에 봤던 여자가 거기서 죽은 여자 귀신이었던 거죠. 머릿속이 하얘져서는 이 생각을 도저히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그 고시원을 나왔죠. 지금도 가끔 생각날 만큼 끔찍한 트라우마지만
부디 여러분도 신축이 아닌 이상 모든 게 새 것으로 바뀌어 있다면 의심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적, 지금으로부터 대략 33년 전쯤 살던 곳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건물이었고 목사를 하셨던 아버지께서 이곳에서 교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리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싼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분명 초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집값이 낮은 곳을 발견하고는 그 집에서 살면서 교회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만 해도 미군 부대 비행장이 근처에 있어서 술집도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런데 살다 보니 이상한 것들이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술집이 많은 건 맞았지만 그와 비슷하게 보살집이나 무속인들이 하는 신당이 엄청 많았다는 거였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근처에 있는 미용실이나 슈퍼마켓을 가면 빠짐없이 노란 부적과 함께 쌀이 담긴 성주 단지를 꼭 볼 수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짚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일을 시작으로 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초청 강사로 집을 비우셨을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 문을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께서 새벽에 오시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출입구에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 시간대에는 사람이 잘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새로운 사람이 왔나 싶으셨대요. 점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이내 교회 현관 쪽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이상했던 게 그 발자국 소리가 교회 출입구가 아닌 저희 집과 교회 중간에 있는 문 쪽으로 가더랍니다. 혹시 현관문이 잠겼나 싶어서 쳐다보고 있었더니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죠. 사모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일단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는 아무도 없더랍니다. 순간 굉장히 당황하셔서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고 사라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분명 이중으로 문을 잠갔는데도 문이 열릴 때도 있었고 계속해서 교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잠금 장치만 풀어줄 뿐 문을 직접 열어주지는 않으셨대요. 그리고 이게 점점 심해져서 섬뜩한 일들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한 아주머니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비명을 지르시더랍니다. 놀라서 다급하게 아주머니한테 갔는데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들리더랍니다. 다른 분이 기도하러 왔나 보다 싶었는데 그 인기척이 점점 아주머니한테 오기 시작했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대충 어디쯤 있는지는 알 수 있었는데 자기 주변을 계속 빙빙 돌면서 걸어다니더래요. 마치 강강술래라도 하듯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걸어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교회 밖으로 도망을 쳤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정확히 똑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건물에 살면서 별의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종교에 귀의하셨기 때문에 신앙심으로 이겨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도 생각하면 섬찟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무속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한 무당이 어머니를 찾아와서는 더 이상 자신이 신을 모실 수가 없게 되었는데 버리기 어려운 물건들이 있으니 교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말하더래요. 제사용 녹그릇이나 무속용품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신이 깃든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맡아서 처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일단 알겠다고 하고는 교회 안쪽에 그것들을 가져다 놨는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그 무당이 헐레벌떡 교회로 달려와서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놔, 내 밥그릇. 인연이 훔쳐간 거 내놔. 마치 쇠를 가는 듯한 목소리로 계속 자기 밥그릇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어머니께서 놀라서는 교회 안쪽에 있다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자기는 거기 못 들어가니까 네가 가져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리고는 주저앉아서는 땅을 치면서 울며 불며 이상한 말들을 했는데 결국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죠. 그리고 이후에는 아예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저희가 이곳에 살기 전에 5가정이 이 건물을 거쳐갔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서 동네에서는 흉가로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희 가족은 이곳에서 10년도 넘게 살았고 다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갈 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어서 나간 집은 처음이라는 말도 했었죠. 이 건물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계속 빈 건물인 채로 방치되고 있더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가게가 기울면서 할아버지가 계시는 시골로 가족 모두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버려진 빈집 한 채를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살게 되었죠. 저희 집 바로 맞은편에는 수십 년은 버려진 것 같은 정말 오래된 폐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다 무너져 내린 담벼락과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마당, 지붕은 반이 내려앉았고 그 위에 껴있는 이끼들, 집 주변에 빽빽하게 자라나 있는 대나무들이 밤에 보면 꽤나 오싹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뿐이었고 당장 여기서 살아야 했으니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죠. 그도 그럴 게 저희 가족이 살았던 집도 누군가가 살다 버린 집이었으니까 동병상련의 기분을 느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 폐가를 신경 쓰게 된 것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겪은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날은 저녁을 먹다가 아버지와 제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마찰이 생겼죠. 마음이 착잡해서 집 앞에 있는 작은 목판에 앉아서 바람이나 쐬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사이로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기분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이어폰을 끼고는 노래를 들으며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있던 폐가가 눈에 들어왔죠. 아니,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더니 그 집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쳐다봤던 거였습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앉아있으면 애교를 부리던 길냥이들이 무언가에 소스라치게 놀란 듯 도망을 치기 시작했고 등줄기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렇게 이 집에 온 지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눈앞에 있는 폐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마루 앞에 앉아있는 웬 아저씨를 발견했죠. 지금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아저씨를 어떻게 발견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똑똑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집 앞에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주황색 가로등 불빛이 켜지자 그 아저씨는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초록색 캡이 달린 모자를 쓰고 체크 무늬의 셔츠와 농사를 할 때 입는 작업복 바지, 무릎까지 오는 고무장화. 농촌에 꼭 한 명은 있을 것 같은 복장을 한 아저씨가 다 쓰러져가는 폐가 마루에 앉아 있었죠. 손에는 무슨 병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저씨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죠. 귀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했고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아저씨를 발견한 저는 무서운 마음이 누그러지며 왜 이 어두운 밤에 그것도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서 사람이 있는 건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폰 한쪽을 귀에서 빼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왜 거기 계세요? 거기 벌레 엄청 많을 텐데. 제 말을 들은 것인지 그 아저씨가 움찔하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대신에 손에 들고 있던 병을 입가에 가져가더니 쭉 들이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저씨가 든 병이 술이라고 생각하고는 속으로 뭔 술을 저기서 마시냐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순간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마주쳤다기보다 보고 말았습니다. 그 아저씨의 동공이 없는 희끄무레한 눈, 가슴까지 쩍 벌어진 입, 그리고 그 흉측한 입속에서 새하얀 거품이 나오고 있었죠. 그제서야 그 아저씨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가로등 불빛이 꺼지기 전에 집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리는 몸을 일으킨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고 아저씨의 그 충격적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고 무서우면 몸이 얼어버린다는 말을 그때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죠. 현관문이 코앞인데 가족들이 바로 지척에 있는데도 맨정신에 가위에 눌린 것 마냥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의 쩍 벌어진 입에서는 하는 신음과 거품이 끓는 소름 돋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기괴하게 몸을 비틀며 저에게 달려오는 걸 보는 순간 정말 기다리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한 동네가 떠나갈 듯이 크고 절실한 제 비명 소리를 듣고 온 가족이 현관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죠. 그리고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읍내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더군요. 옆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시는 어머니와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어린 남동생이 어머니의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알고 담배를 피고 들어오신 아버지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으셨죠. 있는 힘을 다해 아까 일을 가족들에게 설명했는데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께서는 의외로 침착하게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께서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그 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셨죠. 이장님께 들은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5년 전에 그 폐가에는 원래 화목한 가정이 살고 있었답니다. 농사 지으면서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보증을 잘못 써서 논밭과 재산을 모두 날렸대요. 그것 때문에 아내와 불화도 커져서 결국 이혼을 하고 자식들과도 다투게 되어서 술만 마시며 살았답니다. 그리고 결국 집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죠. 제가 봤던 그 아저씨가 마시고 있던 건 술이 아니라 농약이었던 거죠. 당시 시신은 자식들에게 연락이 다 수습을 하고 장례까지 잘 치렀는데 아저씨가 살던 집터는 유족들의 요청으로 거의 헐값에 마을 공동 소유지로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은 곳이라 뭘 새로 짓기도 꺼려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치가 되어서 저렇게 폐가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잔병실이 하나 없던 딸내미가 그런 걸 볼 정도면 아직까지도 억울해서 거길 못 떠나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덧붙이셨죠. 그 일이 일어나고 2주 뒤 마을 이장님께서 무당 한 분을 모셔와서 아저씨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그 후로는 신기하게도 그 폐가에서 귀신을 보거나 아저씨를 보게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간간히 소주를 사오셔서 폐가에 뿌리셨죠. 물론 저희 집 거실 창문에서 폐가가 바로 보이는 것이 찝찝해서 그 뒤로 아버지께서 폐가가 보이는 곳에 가림막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다시 서울로 올라와 살고 있지만 그때 제가 봤던 귀신이 아직도 잊지 못할 만큼 기억에 남습니다. 전 세계에 귀신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심령 스팟들이 존재합니다. 미국 스탠리 호텔, 세실 호텔이나 일본은 이누나키 터널도 유명하죠. 심지어 미국 백악관도 귀신 나오는 곳으로 이쪽에서는 꽤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 꽤나 많은 흉가 폐가가 있습니다. 폐가가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은 오래된 땅이나 집을 뜻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흉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정말로 이 집에 살았을 때 흉한 기운을 받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곳이죠. 매년 여름만 되면 우리나라의 흉가가 조명받곤 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세 곳을 대한민국 3대 흉가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곤지암 정신병원, 제천 늘봄가든, 영덕 횟집이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은 제천 늘봄가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 이유는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대한민국 3대 흉가라는 건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환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나가며 폐업이 되었고 영덕 흉가는 6.25 학도병들의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였죠. 제천 늘봄가든은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증언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늘봄가든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에 위치한 흉가이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기를 파는 가게로 지역에서 꽤나 맛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중후반에 인터넷에 늘봄가든의 괴담이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랬죠.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 맛집으로 유명했던 늘봄가든은 종업원 한 명과 주방을 맡았던 사장 그리고 아내가 있었다. 이들 부부에게는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었던 딸이 있었는데 시름시름 앓던 딸이 죽고 난 이후 종업원과 아내가 교통사고로 즉사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남편도 주방에서 가스를 틀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워낙 잘 나가던 가게였기 때문에 머지않아 다른 사람에게 매입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인수가 된 이후에도 운영되었지만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괴이한 현상을 체험했다는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손님이 주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처음 보는 종업원이 고기를 가져다 준다. 여기서 알바를 하던 사람의 말에 따르면 영업 시작 전에 출근해서 보면 전날 남겨놓은 설거지거리가 치워져 있다. 심지어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 손님의 머리를 때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건 괴이한 여자 종업원이 나타난다는 설이었는데요. 단체 회식으로 이곳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여자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았고 열이 받은 나머지 사장을 불러서 왜 음식이 안 나오냐고 따졌다는 거죠. 아까 우리한테 주문받은 여자 종업원 데려오라고까지 말하는데 오히려 사장은 갸우뚱한 표정을 짓고는 대체 무슨 여자를 말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게에는 여자 종업원이 없다고 대답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고 하죠. 이 이야기가 유명해지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곳이 3대 흉가로 알려지기 전부터 흉가 체험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의 늘봄갈비집으로 알려져 있긴 했습니다. 2002년에 모 흉가 체험 카페에서 이곳을 방문했고 초창기 폐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올라오기도 했죠. 2004년에는 한 방송작가가 이곳을 방문했다가 천장에서 웬 여자의 형체가 웃고 있었다는 걸 봤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무속인들이 찾아와 귀신을 쫓겠다고 천장을 부수기도 했으며 노숙인들이 무단으로 침입해 한동안 살았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파헤쳐지다 보니까 각종 언론도 취재하기에 이르는데요. 2012년에는 종편 프로그램에서 퇴마사를 대동해 늘봄가든을 탐방하는 것을 촬영합니다. 퇴마사는 이곳이 폐가가 아니라 흉가인 게 확실하다며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설명했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다고 했죠. 심지어 목을 메어 목숨을 끊은 망자가 있다고 해서 소문이 사실인 걸로 알려집니다. 또 한 여행사에서는 고스트 헌터를 모집해 이곳에서 1박 2일 체험을 하고 영상이나 사진 등의 증거물을 제시하면 상금을 준다고 하는 마케팅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별의별 소문들이 양산되었고 결국 3대 흉가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늘봄가든이 흉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더 자세히 파헤쳐보면 이곳은 흉가라기보다 사실상 장사가 잘 되지 않았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늘봄갈비를 처음 건립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간판을 내린 것뿐인데 어느 순간 흉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폐업 이후 10년 이상 방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저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들었고 매출액이 떨어지며 폐업했다는 거죠. 실제로 늘봄갈비는 제천에서 원주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고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손님들이 제천과 원주를 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에 중앙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서 방문자 수가 급감하게 되죠. 한동안 폐가로 방치되어 있다가 2012년에 어느 불자에게 매각했고 이때부터 법당을 비롯해 카페로 운영되었는데 3년 뒤 또 망하게 됩니다. 이후 2016년에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어 카페로 운영되었는데 장사가 안 되었다 보니 2019년에 풍천장어집으로 업종을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늘봄가든과 관련해서 3년 전에 한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굳이 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2018년에 이곳이 한 번 더 조명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담이라는 영화로도 유명한 정범식 감독이 곤잠이라는 영화로 히트를 쳤고 한국 공포영화의 가뭄이라고 했던 시기에 한 차례 공포영화 붐이 일기도 했죠. 그리고 8월 21일 드디어 늘봄가든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가 개봉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드디어 3대 흉가 중 두 번째 영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공포영화 랑종의 제작진이었던 구태진 감독이 메가폰을 들었고 꽤나 재밌었던 전작을 고려했을 때 이번 영화도 나름 기대가 됩니다.
넬봄 가든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많지만 영화는 그보다 앞선 시기에 프리퀄을 다루고 있는데요. 죽은 남편의 유일한 유산인 넬봄 가든을 찾는 아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산 공포 영화가 많이 시들해져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 관심이 많던 흉가를 소재로 한 영화라 저도 직접 보러 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곤잠 영화 후기 올렸다가 정범식 감독이 지리지 말라고 팬티에 사인을 해서 보내왔었는데요. 이번 영화도 다 보고 나서 간단히 커뮤니티를 통해서 후기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치기 전에 예고편 본편을 틀어드릴 테니 한번 봐보시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그 집이 유산입니다. 명의를 부인 앞으로 해놓으셨어요. 혼자 괜찮겠어? 누구시죠? 엄마 어디가? 왜 거기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 아직 거기 있어. 거기가 어딘데? 2층 집 지하실. 괜찮아, 말해도. 둘도 안 써. 그 집에서 빨리 나와!